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100분 토론 줌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하락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광수 대표님, 박정호 교수님, 김재경 소장님이 함께 100분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하고요. 지금 10시부터 시작해서 먼저 제가 10분 발제 15분 토론, 그리고 이광수 대표님이 10분 발제 15분 토론, 박종호 교수님 10분 발제 또 15분 토론, 마지막으로 김재경 소장님의 10분 발제 15분 토론,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요. 먼저 첫 번째 제 발제 주제는 경제는 정말 회복할 것인가,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왜 나는 가난해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방식의 거시경제 강의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교환 보이시죠? 네, 지금부터 10분 발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정말 회복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라든가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다, 뭐 선명한 어떤 청신호다,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죠.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복귀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만큼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지를 먼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흐름상 1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로 봤을 때 1.3%가 나왔어요. 그럼 최근 들어서 계속 0%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처음으로 1%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2024년 경제를 놓고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숫자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실제 여러분이 체감하는 경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기저효과 때문이죠.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성장률 4.1%가 이게 의미 있는 숫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4.1%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경제 활동이 급격히 수축돼서 경제 규모가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경제 위기 이후의 성장률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높을 수 있으나 정말 말 그대로 경제가 회복됐다라고 느끼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 2024년 성장률은 2023년 경제가 이 네 번의 한국 경제 위기를 제외해놓고 보면 가장 안 좋은 경제였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성장률로 봤을 때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저효과를 감안하고 경제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매출액 증가율이라든가 영업이익 증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냥 기저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성장률이 올라갔다, GDP 증가율이 올라갔다, 매출액이 증가했다, 증가율만 보면 경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근데 정말 한국 경제가 회복되는가라는 것을 볼 때 매월 말일날 발표되는 산업활동 동향조사를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한국 경제의 3대 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업들이 얼마나 생산하나, 또 가계는 얼마나 소비하나, 그리고 미래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나를 보여주는데 이 3월 산업활동조사가 4월 말에 발표되죠. 그 발표된 결과를 보면 산업 생산이 2.1% 감소하고요. 4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또 투자는 6.6%나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번 3월 생산이 줄어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사업을 위해서 신규 투자를 더 늘려나가지 못하고 계속 투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가계 소비는 1.6% 증가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통상 우리가 이 증가율을 비교할 때 거시경제 지표를 2%를 기준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2%니까 그거보다 밑돈 증가율이니까 이게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죠. 한국 경제 정말 회복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회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증가율을 보아도 여기 보시면요.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6.1%예요. 근데 제조업 중에서 일부 전자통신 증가율은 32%고 반도체 생산 증가율은 44%입니다. 근데 이 1분기에 전자통신과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의 경우 감소했고 전자통신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반도체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GDP 규모 면에서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자통신과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표현하면서 주로 수출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증을 해볼게요. 이 보시는 것처럼 수출 증가율이 올해 들어서 18.2%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 18.2%는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는 거죠. 근데 23년 1월을 보세요. 1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6%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23년과 비교한 2024년에 그 어떤 지표도 증가율 면에서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출액을 보시면 547억 달러, 565억 달러 이 정도의 수출액은 사실 평년 한 600억 달러보다도 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2023년 400억 달러와 비교하기 때문에 수출이 18%나 증가하는 것 같지. 이게 수출이 급격히 회복되고 있다. 예전과 같은 좋은 수출 경기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GDP 증가율이나 모든 지표가 다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좀 강조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지표가 이겁니다. 보시면 수출액이 23년 3월과 비교해서 3.1% 증가한 건 맞아요.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액을 계산해 보면 오히려 3%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23년에는 반도체 수출도 안 좋고 나머지 수출도 안 좋았다가 24년 들어서는 반도체 수출이라도 회복된 건 수출의 회복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도체만의 회복이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다시 어려워지면 지정학적 불안이라든가 뭐 중국의 경제 보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반도체 경기가 다시 어려워지면 이 수출은 다시 어려워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정말 수출 회복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 아니다. 정말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립니다. 자, 이제 실제 기업 실적만 봐도 아마 여러분 명확하실 텐데 삼성전자가 24년 1분기 영업이익이 6.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배 증가했어요. 현대 기아 같은 경우도 수출 실적이 괜찮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 24년 1월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 증가했는데 사실 평년반도 못해요. 23년과 비교하니까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또 유독 23년 1월 비교 대상인 23년 1월 영업이익이 뭐 정말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그런 영업이익이었으니까 그때랑 비교하니까 10배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다. 네, 매출액 증가율도 마찬가지예요. 24년 1분기 매출액이 71조 증가했지만 71조가 나왔지만 비교 연도가 23년 1분기 뭐 63조 또 2분기 60조 이때와 비교하면 당연히 크게 늘어난 것 같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 실적도 말 그대로 충분히 개선되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업 실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대중의 국민의 혹은 서민의 체감 경제도 같이 회복된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회복된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회복이라고 아직 판단하기 어렵고,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반도체나 수출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체감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까지는 또 아니다라는 것까지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물가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 상승률은 아마도 뭐 30%, 100%, 50%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미 2.9%로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2.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라는 목표 물가에 거의 가깝게까지 떨어져 준 것. 이렇게 떨어져 준 것을 보면 아니 내가 체감하는 물가는 뭐 30%, 50%, 뭐 2배 이상 상승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숫자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체감하신 물가 상승률은 절대 이게 아닐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물가와 물가 상승률의 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것은 물가예요. 물건의 가격인 거예요. 근데 물가 상승률로 보면 22년 당시 가격보다 5% 상승했는데 그 가격에서 또 3% 상승하고 그 가격에서 또 3% 상승하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체감하는 가격은 5%에서 3%또 올라가고 거기서 또 3% 올라간 이 가격을 여러분은 더 체감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물가 상승률은 3%로 떨어진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물가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가깝게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체감하는 여러분들의 경제는 물가가 너무나 높으니까 또 부담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가난하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끝으로 이게 핵심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소위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같이 만난 이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에서는 유독 우리가 좀 가난해진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지표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이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에요. 명목 기준의 처분 가능 소득인데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줄지 않아요. 소득은 늘어요. 그런데 같은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고 있죠. 그게 실질 기준의 소득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명목 소득은 줄지 않고 늘지만 그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벌어지는 거죠. 결국 소득은 늘지만 더 가난해진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고요. 특히 소득 계층별로 봤을 때 이게 마지막 그래프인데요. 저소득층 1분위 소득자와 고소득층 5분위 소득자를 좀 비교해 보면 명목 소득이라 하더라도 고소득층 5분위의 경우에는 소득이 7%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졌다라고 느끼지 않는 계층이 있어요. 5분위, 4분위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1분위 저소득층은 명목 소득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2분위, 3분위 중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게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의 양극화를 보여주고요. 이게 유독 서민들이 더 가난해진다라고 느끼는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의 양극화로도 이어지는데요. 그 부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명품백 사려고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어차피 그 명품백은 이 5분위 고소득층이 산단 말이에요. 수입차 소비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23년에. 이렇게 늘어난 배경은 4분위, 5분위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소비 품목의 경우에는 소비가 늘어난 거고요. 1분위의 경우에는 오히려 생필품이나 의약품 소비도 줄어든 그런 특징들은 3분위 이하의 중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해서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맞물리다 보니까 특정 계층은 소득이 뚜렷하게 늘어서 뭐 사치제적 소비를 즐기지만 그렇지 않고 중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비 자체를 못하는 좀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이고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된다고 볼 수 없는 경제이니만큼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되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지? 하는 관점에서의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의견을 드리면서 제 10분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발제를 마무리했으니까 제가 코맹맹이 소리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마이크 여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김강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거기다 하나를 더 얹으면, 최근 들어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수치적인 어떤 호조세는 본질적인 어떤 경기 상황의 개선이라기보다는, 과거와 대비해서 상승률이 조금 올라가는 형태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도 동의하고요. 근데 한 가지 더 전 우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앞으로 경기에 있어서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더스트리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반도체,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일련의 공장들이 전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지금 대규모로 증설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우리가 지금 집중 투자를 해놨던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뭔가 반등 기조가 생겼다 한들 바로 이게 우리나라 내부의 내수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지금 사실 많이 들고 있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가게를 꾸려나가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측면도 같이 한번 고려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부동산 100분 토론이고, 도시경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 경제가 숫자적으로는 활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내 호주머니에는 그 회복을 느낄 수 없다 하는 그런 감정들을 거시경제적으로 좀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이런 경제임을 우리가 감안하고, 이런 경제 속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좀 집중적으로 좀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광수 대표님 코멘트나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뭐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결국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불확실성이 크고 둔화되고 있는데 이제 물가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게 내수 경제가 안 좋고 이렇게 안 좋으면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실업률이 올라갈 거란 거죠. 그러면 이게 당장은 뭐 한국에서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공공에 대한 어떤 그 재정 투자도 사실은 감소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업률이 올라갈 텐데 실업률이 올라갈 때 과연 우리나라의 중앙은행과 그리고 정부나 이렇게 완화적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게 전 힘들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물가 때문에.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또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보다 대한민국에서 실업률 증가가 더 좀 일어날 가능성, 그게 질문 하나,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느냐, 독자적으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미국 경제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고용이 강한지를 한번 보시면 그러면 아마도 자, 자료를 지금 찾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용 상태가 완전 고용에 가깝게 굉장히 좋게 유지되는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한 10가지 배경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미국 고용이 늘어난 게 여기 파란색 보세요. 캐나다와 미국이 같은 현상인데요. 외국에서 이민 온 고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 실선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실선은 캐나다고요. 그리고 파란색 실선은 미국인데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에는 외국인 유입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일자리를 외국인 유입이 채워주는 구조예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고용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 고용이 늘어난 것은 이 점선처럼 미미하게 늘어납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뭐 경제가 좀 어렵고 박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장이 자꾸 다른 나라로 이전되고 그래서 뭐 수출도 줄고 뭐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같이 만났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오히려 인구가 늘죠. 왜냐하면 외국인 유입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유입되기를 또 희망해 하고 있고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노동력 감소라는 문제에 봉착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제까지 함께 만나니까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뭐 다시 고성장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먼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재경 소장님도 말씀 한번 잠깐 주시면 제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말씀 잘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수치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이거는 결국 기저효과다라는 말씀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결국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은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느는 건 또 아니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좀 오히려 여긴 거꾸로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물가 자체는 낮아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언뜻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이제 경제 쪽에서 종종 나오는 얘기 중 하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건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물가가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경기가 침체되면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이때 부동산 시장은 또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었는지가 일단 하나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두 번째 조금 재밌게 봤었던 사항은 이제 5분위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셨어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더 잘 벌고 못 버는 사람들 오히려 소득이 하락하는 거를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최근에 KB 통계를 보게 되면 여기서도 5분위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상위 20%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고 하위 20% 지역은 더 떨어지는 양극화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이런 부분이랑도 조금 일맥상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이런 소득 양극화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 양극화도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이렇게 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거시경제 펀더멘탈을 이해할 때 스태그플레이션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두 가지 이제 상방 압력도 있고 하방 압력도 같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론 뭐 건설사들이 뭐 각종 원자재값 오른다고 시멘트값 오르고 철근 가격 오르고 해서 분양가를 올려잡고, 분양가 올려잡으니까 기존 주택 매매로 좀 이어지고, 그럼 기존 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어쨌든 이런 이것저것 물가가 다 올라가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매매 가격 상승 압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고물가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경제가 굴러가다 보니까 이 고물가가 해결될 때까지는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고금리의 장기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또 부동산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준다. 그러니까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보겠고요. 그러니까 공급자적인 측면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수요자 측면에서는 그 올라간 그 집을 거래할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매매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국면, 그게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추가적으로 주제가 있다면, 시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또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께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물가지만 거시경제적으로 물가를 들여다보실 때는 물가 상승률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할지 인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하는 데는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오르더라도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러분 경제를 좀 친숙하게 이해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리고요. 아까 두 번째 질문을 좀 까먹었어요. 간단하게 한번 질문 다시 주시겠어요? 네, 5분위 소득 양극화가 이제 네. 부동산 가격 양극화에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의 양극화가 경영 트렌드적으로는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의 물건 안 팔리고요. 프리미엄 제품만 팔리고 아니면 저가 제품만 팔립니다. 저는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가 제품은 다 사라집니다. 커피 브랜드도 중가가 사라져요. 아예 프리미엄이든가
아예 저가 전략이든가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아요. 기업들도 그런 소비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가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영 전략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무주택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아니 나는 소득도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힘들고 물가가 높은데 어떻게 집을 산단 말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또 고자산가의 경우에는 집 살 만한 여력이 된다면 가격이 반등한다면 또 매수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이 시장을 분리해서 이해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4분위, 5분위의 소득만 늘어나고 그들의 자산 가치만 늘어나는 소득의 양극화가 자산 양극화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라고 이 부동산 시장을 놓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이런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흐름 속에서 내가 당하면 안 된다. 내가 당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드리고자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5월 25일 날 9시부터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마라톤 세미나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하고요.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과 토론을 더 많이 해드리고자 한 분 한 분의 질의를 많이 받고자 더 소수로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30인 정도, 아무리 많아도 50인 정도로 좀 인원을 작게 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질문들을 많이 수용해 보고자 합니다. 마라톤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봐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제 발제는 마무리하고요. 이강수 대표님의 10분 발제와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